때는 18세기 프랑스. 과거 루이 14세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었으며 성직자와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왕권과의 마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계급사회가 뿌리 깊게 박혀있던 프랑스에도 서서히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본을 확보한 부르주아즈가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엘리트였던 귀족 사회에서조차 귀족 사이의 배경이나 출신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본에 따라 그 지위가 갈리기 시작하였으며 상류 귀족들조차 돈이 없으면 귀족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고 하류 귀족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상류 귀족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현 사회 체제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우선인가? 자본이 우선인가? 그러나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왕권에 대항하는 모습이 향후 계급체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프랑스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던 제3신분 평민들 사이에는 성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애매한 층 위에 부르주아지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사회체제의 모순이 쌓여가던 18세기 말 프랑스 사회는 지독한 경제 불황까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와 농촌 막론하고 수많은 평민들이 이 같은 불황에 허덕이며 굶주리고 있었으나 왕과 성직자 그리고 귀족은 여전히 그들의 뱃속 가득히 기름을 채워 넣으며 특권 유지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와서 땅 위에 쓰러져 누워있는 인민들을 보십시오. 저 불쌍한 욥을 보십시오. 굶주림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당시 밀의 가격은 1785년에서 1789년 사이에 66%나 상승하였으며 호밀은 71%, 육류는 67%, 그리고 땔감용 나무는 무려 91%나 상승하였습니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임금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었고 굶주림으로 인한 기아와 사망은 해를 거듭하며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지배 계급이 사회적 긴장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귀족은 그 어떤 대안으로도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었으며 96%에 달하는 평민 계급은 의식적으로 혹은 막연한 심정으로 현 체제에 맞서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 정부는 얼마 전 발생한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을 엿먹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감수해가며 미국을 지원해준 바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로 인해 북미 13개 주의 식민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프랑스 또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경제 불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성장에 따른 계급체계의 모순과 민중들을 굶주림에 빠뜨린 경제 불황으로 프랑스 사회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는 결국 성직자와 귀족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16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삼부의 소집을 공표하게 됩니다. 지난 2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삼부의 소집은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농민, 수공업자, 장인, 부르주아지 등 각기 다른 역할로 인해 찢어져 있던 평민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을 억압해온 기득권에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5월 5일 삼부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나 회의가 소집된 이후에도 현실은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기존까지 면세 특권을 받아오던 성직자와 귀족은 당연하게도 세금 징수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직자와 귀족은 새 계급이 머리 맞대고 대화해보라는 목적이 무색하게 평민을 배제한 회의를 이어나가고자 하였으며 투표 또한 인원별 투표가 아닌 신분별 투표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신분별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평민은 서로 담합하는 성직자와 귀족에 대해 항상 2대1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패단 앞에 평민 대표자들은 우리는 국민의 100분의 96을 대표한다 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모임을 국민의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3부에는 기득권과 평민들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이러한 분열 속에서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귀족과 성직자들도 서서히 평민 대표 측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제3신분의 단결과 세력 확장 속에서 강경파 귀족이자 왕의 동생이었던 아르투아 백작은 국왕을 압박하여 평민들의 회의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회는 회의장을 베르사유 궁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789년 6월 20일 이들은 테니스 코트 건물에서 우리는 헌법을 제정하고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 라는 선서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약에 감명받은 자유주의 성향의 성직자와 귀족 47명은 국민의회에 합류하며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루이 16세는 3부의 결정 방식을 신분별 투표가 아닌 인원별 투표로 하라고 명령 내렸으며 국민의회의 결성 또한 공식적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9일 국민의회는 재헌 국민의회로 새롭게 선포하며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업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789년 7월 11일 위기감을 느낀 강경파 귀족들은 또다시 루이 16세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압력에 못 이겨 제3신분들에 동조하고 있던 자크 네케르 재무장관을 재정 문제와 전국 혼란이라는 명분으로 추방하기에 이르렀고, 시민들이 이에 소요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며 2만이 넘는 왕실의 군대를 파리로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네케르의 해고로 인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던 개혁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고, 파리 시민들은 이에 맹렬히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국왕이 파리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은 시민들을 더욱더 결집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르주아지, 수공업자, 상점 주인, 심지어 군인에 이르기까지 분노한 시민들은 식량, 총, 보급품이 보관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습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약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는 한 장소로 모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말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범벅된 군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우르르 몰려들며 습격을 단행했고, 그곳에서 주둔 중인 병사들과 격렬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난 군중들은 바스티유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바스티유 사령관인 제네트 로네이와 파리 시장인 자크 드 플레셀은 창끝에 머리가 꽂혀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귀족과 성직자들이 인민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혁명의 분위기는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 지역으로 확산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는 이러한 열기를 타고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며 자유, 평등, 우애를 슬로건으로 한 국민 주권의 새 원칙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권이 군주 한 사람에서 인민 모두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왕은 굶어 죽는 민중들 사이에서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앉아 홀로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빵 가격이 오르든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무능한 루이 16세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죽어라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789년 10월 5일 7,000명에 달하는 굶주린 파리 여성들은 왕이 거처하고 있는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을 감행합니다. 7,000명의 여성의 행진은 베르사유로 향하는 길에 점차 수만 명의 시민 행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도달한 인파는 왕의 거처를 향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받아들이고 식량의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발코니로 나와 성난 군중들을 맞이했고, 군중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군중들의 자유주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1791년 9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프랑스는 공식적인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국왕은 계급이 철폐된 것도 싫었고, 피가 흘러넘치는 과격한 혁명도 싫었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민중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계속해서 탈출을 종용하며 국왕의 마음을 흔들었고, 왕은 결국 프랑스를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국왕은 가족들과 함께 하인으로 변장을 한 채 궁전 탈출을 감행하였고, 이곳 프랑스 국경 부근에 바렌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국민의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추격대를 보내며 왕의 마차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왕은 24시간에 달하는 탈출극으로 인해 몹시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왕은 작은 마을인 바렌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 곧바로 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체국장에 의해 정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우체국장은 화폐에 찍혀있는 국왕의 얼굴이 자신 앞에 있는 남성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체를 들킨 국왕과 그의 가족들은 순식간에 민중들 사이에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왕과 가족들은 바렌에서 체포당하여 파리로 압송당했고, 국왕과 왕비가 타국의 군대를 끌어들여 오고자 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1791년 제정된 헌법에서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혁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국가들은 자국에까지 혁명의 불씨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이미 자유주의 혁명 세력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서 타국으로 망명한 귀족들은 계속해서 프랑스 혁명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간섭이 거세져가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 혁명 정부는 결국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군대는 혁명 과정 속에서 위계 질서가 무너지며 완전히 나사가 빠져 있었고,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군인들이 대대적인 탈영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이미 프로이센과 동맹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강이 무너진 프랑스의 군대는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세 앞에 거듭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전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의용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792년 8월 10일 시민들은 프랑스의 패배 원인이 루이 16세의 비협조적 태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국왕이 머무는 튠르리 궁전을 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혁명 강경 세력인 자코뱅파와 로베스피에르는 의회 표결을 통해 국왕의 권리, 즉 프랑스의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계속해서 혁명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파리의 시민들은 프로이센군이 파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귀족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1792년 9월 파리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하여 수감된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9월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반역 위험 요소를 제거한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 인물이 한 사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 말입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파리까지 진격하여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다시 복고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혁명정부 내부에서는 왕의 처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을 타국으로 추방하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국왕을 처형시키는 것이 옳겠는가? 의회의 표결 결과 루이 16세의 처분은 처형으로 결정되었고 그렇게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목이 잘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루이 16세의 목을 들어올렸고 시민들은 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국왕의 처형 소식에 인근 국가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까지 대프랑스 전쟁 참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전쟁 와중에 왕당파 반란군들까지 혁명 정부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며 프랑스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란군들을 대대적으로 진압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